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4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매달 $2,000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최근 사전 입국 심사를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733명, 사망자는 89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209명, 사망자는 60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004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609명,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백신 관련 공약을 순조롭게 달성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달성하려면 앞으로 2달간 1억 회의 접종이 이뤄져야 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터널 끝에 빛이 실제로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는 미 성인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때까지 1억 6천만 명이 면역에 필요한 접종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2달 남은 독립기념일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소규모 친구나 가족과 뒷마당에 모여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 시작을 언급하기도 한 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1억 500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성인의 55%인 1억 4,700만 명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달간 1회와 2회째를 포함해 1억 회의 접종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접종 횟수는 220만 회 수준으로 대다수 성인이 1회차 접종을 마쳐 속도 자체가 둔화되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접종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접종을 꺼리는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660여 명으로 올해 1월 중순에 약 3,400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약 넉 달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또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00여 명으로 5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브라운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아시시자 학장은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며 특히 초기 우선 접종 대상이 됐던 고령층 인구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퀴니피엑 대학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미국인의 27%는 여전히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35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35%로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자들과 주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16세에서 35세의 주민이 백신을 맞으면 $100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시시자 학장은 성인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마침내 정상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면서 집단 면역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작은 발병 사태를 보게 되겠지만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화이자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지 식품의약국이 올 9월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6개월에서 2세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올해 4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어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 9월에는 2세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9월에 최종적인 임상시험 결과물을 갖고 2세에서 5세 및 5세에서 11세 어린이 등 2개 집단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 CEO는 또 6개월에서 2세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올해 4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임신 여성에 대한 임상시험 2단계의 안전성 데이터가 7월 말 또는 8월 초께는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16세 이상 성인에게 쓸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져 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9일 백신을 12세에서 15세에도 맞힐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FDA에 신청했고 FDA는 다음 주 초까지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창업자 우그르사인 최고 경영자가 2022년 중반까지는 팬데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독일 바이오엔텍 창업자인 우그르사인 CEO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CEO 협의회 서밋 행사에서 2022년 중반까지 팬데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인 CEO는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서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대유행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개발한 사인 CEO는 2022년 중반까지 인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도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향후 12개월 동안 점점 더 많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가 백신 제조 역량을 늘리고 새로운 제조 시설을 추가하면 이런 유형의 집단 면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인 CEO의 아내인 웨즐렘 튜레지 최고 의학 책임자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바이오엔테크는 더 많은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제조 연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4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매달 $2,000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회성 부양책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월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 하원의 라시타 틀라입,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스, 일한 오마, 버니 왓슨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월 $2,000의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3차례의 현금 지원금과는 달리 일회성이 아닌 매월 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매월 $2,000를 지원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 210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이 청원을 시작한 덴버의 식당 업주 스테파니 보니는 그간의 부양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매월 성인 $2,000씩, 아동 $1,000씩 현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일자리, 집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차 부양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제안은 연방정부 재정 부족을 우려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4차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이 아시안들에게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이런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뉴욕시 증오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총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과 비교해 5배로 높습니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는 총 28건이었고 2019년에는 3건뿐이었습니다. NYPD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이 아시안들에게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다수의 아시안 증오범죄의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뉴요커들이 매일같이 아시안 증오를 멈추라며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 등을 벌이고 있지만 아시안을 향한 증오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맨하튼 헬스키친 인근에서 30대 아시안 여성 2명이 50대로 추정되는 흑인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망치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31살 대만계 여성 테레사는 3일 ABC 7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맞아서 아픈 것보다 아시안이라서 공격당했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CBS 뉴스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16개 대도시에서 2021년 1분기 동안 아시안 증오 범죄는 지난해와 비교해 164%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이후 주요 SNS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선 사기 주장을 지속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습격을 부추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용하던 트위터는 1월 8일 그를 영구 퇴출했습니다. 어제 USA 투데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내놓은 웹사이트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가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화당 내 트럼프 비판 세력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과 밋 롬니 상원 의원을 비판하는 메시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웹사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새 SNS 플랫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SNS와는 달리 독자가 댓글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없고 일방적인 발표 창구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이건 새 SNS 플랫폼이 아니라며 가까운 시일 내 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최근 사전 입국 심사를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도 미국 입국 전 사전 심사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했던 사전 입국 심사 공개 신청 절차가 지난해 10월 재개됐습니다. 사전 입국 심사는 한마디로 해당 나라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을 오는 모든 여행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리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어 입국 시간도 짧아지고 도착 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대기줄도 축소됩니다. CBP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 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추진했다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크로판스키 사전 입국 심사 담당관은 7년 만에 공개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관심 있는 정부와 공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장소와 공항의 사업 계획과 사전 준비 등이 적합한지 평가한 후 승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크로판스키 담당관은 2015년에 한국 정부가 추진할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전용 출구 터미널 설치나 면세점 판매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이번에 인천공항이나 한국 정부가 신청한다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2020년 출생아 수가 360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8% 감소한 수치로 1979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CDC 보건통계국의 예비 집계에 의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출생아 수는 360만 5천 명으로 2019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연출생아 수는 197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와 이민 등 외부 유입 등을 다 포함하는 미국의 총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출산화 감소세가 나타나던 중 지난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 총 인구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7.4% 증가했지만 연출생아 수는 2010년부터 4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CDC와 인구학자들은 미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2020년에 1.64명까지 떨어져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우려했습니다. 통계 작성 전보다 낮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가임 여성이 일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수의 평균치는 사상 최하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창궐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매년 3% 정도 증가하던 40세에서 44세 여성의 출산도 2%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합계 출산율 1.64명은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 등 다른 G7 선진국보다는 월등히 나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미 1.0명선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3일 주정부 기관 웹사이트에서 주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정보, 정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법안 서명 후 30일 이내, 이외 웹사이트는 90일 이내에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개 언어는 센서스 통계에 근거해 정해집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한국어는 뉴욕주에서 8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2021-2022학년도 가을 학기를 예년보다 다소 늦은 오는 9월 13일에 시작할 전망입니다. 시교육국은 어제 2021-2022학년도 공립학교 일정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3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2022학년도에도 2020-20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2일 본선거 당일에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됩니다. 또 폭설로 인한 스노우데이도 전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에섹스 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28일 ICE가 체포한 불세자를 뉴욕에 있는 에섹스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는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는 더 이상 에섹스 카운티 구치소에 불체자를 구금할 수 없고 현재 수용돼 있는 165명도 오는 8월 23일까지 에섹스 카운티 구치소를 떠나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엑세스 카운티 구치소는 3,485만 달러, 버겐 카운티 구치소는 1,665만 달러, 허드슨 카운티 구치소는 2,738만 달러를 각각 받았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무료 코로나19 유전자 증폭검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한양마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KCS 커뮤니티 센터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자가 비강, 타액 검사 등 2가지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후 다음날 이메일과 전화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